달러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서 지금 5.5까지 올랐더라고. 근데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0.1이에요, 금리가. 이 금리 차가 5.6이 나잖아요.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 사가지고 그걸 은행에다 맡겨보면 최소한 30-40%는 이익을 남기는 거야. 요걸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다 엔을 팔고 달러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달러는 가격이 올라가고 엔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금리를 1% 올리면 27조 엔을 이자 물어야 된다. 근데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지금 순자산이 11조 3천억 엔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빚이 순자산보다 2배 이상 많아져 버린다는 거죠. 갚을 돈이 없다는 건 파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 엔화를 기피 화폐로 지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폭락하는 거예요. 일본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어요.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전 일본 외교 안보 이쪽이 전공인데 2000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경제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만 공부해서도 되지 않고 경제만 공부해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경제원탑에서 좀 많은 일본의 현재 모습들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 전문가니까 일본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와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엔화가 저렴해지면서 일본 여행을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일본의 경제 상황은 괜찮은 것인가요? 일본의 경제 상황이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엔화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에 엔화 보시면요, 작년 초에 1달러당 105엔, 110엔 요 사이였는데 올해 초에는 127.78엔에서 지금 150엔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일직선으로 떨어진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127엔에서 150엔까지 이렇게 거의 급경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정말 드문 현상이잖아요. 근데 현재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반등했을 때는 뭐겠어요? 당연히 일본 정부가 엔화를 산 거죠. 너무 떨어지니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근데 이때 썼는 달러가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잠깐 머무르고 다시 원위치 돌아가잖아요. 근데 요거 멈추게 하려고 이게 합해서 한 600억 달러 정도 썼을 것 같아요. 600억 달러 썼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때 자기 화폐를 사서 멈추게 하잖아요. 우리 원화도 그럴 이제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여기에다 쓰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돈이 2천억 달러 정도래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 총량이 1조 3천억 정도예요. 1조 3천억 정도. 엄청나죠? 그런데 요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돈이 2천억 달러 정도예요. 근데 요번에 600억 달러 정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 가까이 썼다는 거죠. 근데 600억 달러 썼는데 잠시 멈추고 그냥 소위 말해 사막에 물 뿌리면 그냥 증발해 버리듯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엔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엔저 현상으로 나라의 국력도 함께 떨어졌다라고 보는 시선도 많은데, 지금 과거에는요, 일본 경제가 탄탄할 때는 엔화는 사실 준기축통화라고 그랬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달러가 좀 내려가고 할 때는 엔화를 샀어요. 그래서 엔화가 엔고가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엔화는 준기축통화라고 인식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준기축통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요게 지금 정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이. 그래서 지금 1달러당 150엔 너무 떨어졌으니까 머지않아서 130엔대로 돌아갈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엔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엔화가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대체로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0년도만 해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을 때 일본의 경쟁력은 당시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1994년도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때 가서 한 2년 동안 놀랬다는 얘기를 어디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하고 사회 전반의 인프라나 도쿄에 갔을 때의 휘황찬란함, 어떤 우주 정거장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 동경 갔을 때.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이제 아키하바라라는 일본 과거의 전자제품이 아주 대단했잖아요, 일본이. 소니, 도시바, 히다치, 미쯔비시, 패나소닉,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전자제품들이 아주 멋있었단 말이죠.
그때 삼성이나 LG는 뭐 거의 뭐 이름도 그 당시에 없었다 싶을 거고, 삼성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저기 한 구석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정도였고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아키하바라에 가면은 막 12차 도로인가 막 그 엄청 넓은데 토요일 되면은 차를 못 다니게 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기 많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밤 11시까지 막 그 불이 막 휘황찬란해요. 그 정도로 전자제품이 대단했었는데, 내가 유학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일본 간 적이 있었어요. 뭐 몇 년 지나고. 그래 아키하바라 한번 다시 갔더니 온데간데 없어요. 그 모습이. 그리고 막 그때 매장이 한쪽은 완전히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곧 이게 이제 문 닫을 것 같다 느껴지죠. 그렇게 닫는데 한 군데만 그나마 좀 대형으로 하나 정도가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 게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났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를 곧 넘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자동차도 미국에 수출이 굉장히 많았었고, TV, 가전제품들 뭐 다 미국 석권하고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전제품은 한국의 삼성, LG한테 다 밀렸죠. 자동차도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에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국력이 과거하고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게 엔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일본의 저성장을 보면서 30년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MF에 따르면 지금은 경제 규모 4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쇠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일본이 워낙 잘 나갈 때에 미국이 냉전에 깊숙이 관여를 했죠. 그 당시 소련과 경쟁을 하면서 미국의 에너지는 거기에 다 소모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89년도 냉전이 끝났으니까 85년도 이때쯤 됐을 때 그 냉전 구조 때문에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 그 냉전과 거리를 딱 두면서 경제에만 몰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과거에 일본이 이 공산주의권의 방파제 역할을 맡기기 위해 가지고 일본을 키워준 부분이 있어요. 냉전 기간 동안에.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일본 제품들을 무한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특혜를 많이 줬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미국 제품을 다 잠식하니까 일본 제품들이 미국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85년도 플라자 합의라는 거 얘기 들어봤죠. 플라자 합의를 계획하면서 그때 1달러당 240엔 했던 엔화를 1985년 9월 20일쯤인가 그걸 맺었을 때 그때 1달러당 240엔 했던 것이 1987년 말쯤 2년 조금 더 지났죠. 그때 1달러당 120엔 정도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뛴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240엔을 주면은 1달러를 주는데 지금은 120엔만 줘도 1달러를 주니까 240엔을 주면 2달러 주겠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딱 2배로 오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본 수출 제품 가격이 배로 뛰겠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정부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어떤 합의를 맺어가지고 일본 기업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일본 기업들이 원망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울 정도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빌려가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자 부담 없이 공장도 짓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한 거죠.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빌려갔겠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싸니까 뭐 거의 뭐 무료다시피 하니까. 근데 대기업들도 그렇게 싼 이자를 빌려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하는 데만 썼으면은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고 했겠죠. 근데 사실은 땅을 많이 샀어요. 그때 공장 짓는다는 부지용으로 산다 그러면서 땅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값이 올라가겠죠.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은행 이자가 싸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막 지금 아파트 저렇게 많이 산 게 이자가 좀 쌌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최경환 경제장관이 빚을 내서 집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자를 많이 낮춰져가지고 집을 엄청 사. 지금 그런 부작용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 일본도 과거에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이라는 거는 거품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찔러버리면 푹 꺼지는 거잖아요. 버블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가치가 너무 급상승되면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기업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낮춰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그걸 빨리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왜 기회를 놓쳤나 봤더니 물가는 거의 안 올랐어요. 묘하게도. 그런데
부동산 값만 오른 거예요. 주식값하고 부동산 값만. 그러니까 주식값과 부동산 값은 뭐 이렇게 당장 파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서민들에게 당장 무슨 혜택을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면 바로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면 액션을 취했을 텐데 물가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엔고가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자, 엔고가 되면은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싸겠죠. 왜? 엔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달러로 치면은 가격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엔저가 되느냐 하면은 해외 에너지 물가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엔고가 되니까 엔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단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원자재 가격이 싸니까 물가를 안 올리더라도 충분히 그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되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이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금리를 안 올렸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골프 회원권이요. 1억 5천만 엔 골프 회원권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보통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비쌌던 데는 4억 6천만 엔까지 갔답니다. 46억이죠,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치면. 골프 회원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품인 거죠. 아,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갑자기 금리를 올림과 동시에 소위 말해서 부동산 구매 금액 자체를 상한제를 매겨버린 거예요. 총량제를 매겨버린 거예요. 한쪽이 많이 빌려가면 더 이상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빌리게 돼버린 거죠. 먼저 빌린 사람은 빌렸겠지만 그 뒤에는 못 빌린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돈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금리 올리면 그동안 제로금리에 가깝다고 해서 마구 빌렸던 사람들이 이자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샀다가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아주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그 당시 일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내놓고 팔아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버블이 꺼졌다는 거죠. 그 버블이 꺼지면서 그 집 샀던 사람, 땅 샀던 사람들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하겠어요.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 다 남아있는, 그게 그런 것들이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거예요. 이 왜곡된 그 자금 흐름이라든가 자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왜곡돼 있어가지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엔저 현상이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이 일본에다가 정권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엔저가 되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가격이 1달러당 105엔 하던 게 147엔 막 이렇게 되면은 엄청 싸진 거잖아요. 30-40% 가격이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팔다가 30% 싸게 팔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도 많이 팔릴 거고, 또 하나는 팔린 달러를 가지고 일본에 들어오면은 1달러당 그전에는 105엔, 110엔 했던 게 147엔, 150엔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1달러 벌었을 때 번 돈은 똑같은데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돈을 환산하면은 30%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모든 그 통계치는 일본 엔화로 통계치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화로 봉급을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수출해가지고 번 돈을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일본에서는 엔화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만큼 이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클로가 40%의 임금을 인상했다 그래요. 한꺼번에. 그전에는 뭐 거의 안 올려주다가. 왜 그러느냐? 유니클로는 국내 기업이 아니거든.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 그게 다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은 현지 채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달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를 주려면은 지금까지 주던 거 달러하고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일본에 있는 직원한테 그 달러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30-40% 올라가는 거잖아요. 엔화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유니클로가 40% 임금 인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그동안 달러하고 엔화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대로 주던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엔화로 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40%나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다 엔화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봉급을 주거나 조금 올려주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달러를 바꿨을 때는 완전히 폭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워렌 버핏도 일본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경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많은데, 워렌 버핏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면은 일본의 아주 대기업이 몇 %인가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수와 종업원 수 이렇게 보잖아요. 일본 기업의 중소기업 수가 99.7%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그럼 몇 프로일까요? 0.3%. 대기업이 0.3%밖에 안 돼요. 대기업 0.3% 되는 이 대기업이 일본 국내 총생산의 일본 GDP의 31% 가까이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대기업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출도 늘어날 거고 기업 영업이익이 30-40% 남는 거야. 한 해에 30-40% 남는 기업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성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기업에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나머지 99.7%의 중소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전부 다 국내에서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엔화가 싸져가지고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격을 제품에다 정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0년 가까이 물가가 제자리 걸으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랬던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2%, 3% 많이 올랐었는데 4.3%까지도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조금은 조정돼가지고 최근에 뭐 평균 한 2.8% 정도 3% 이하로 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도 엄청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엔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저 때문에 수입 물품이 비싸져가지고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면은 그 제품의 그 가격이 정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본인들의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게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N은 30% 가까이 떨어졌다고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주던 임금은 그대로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평균 2.1%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받던 봉급이 12만 엔을 받았으면은 1,000달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12만 엔은 14만 7천 엔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받고 있는 거는 12만 엔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얼마나 덜 받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달러 바꾸면 1,000달러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내 임금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축소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임금을 2%, 3% 올려도 물가 또 올라갔지. 그걸로 상쇄돼 버리는 데다가 엔저가 돼가지고 이게 달러를 바꾸는 순간은 완전히 이게 폭망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지금 여행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여행지에 가보면 일본인들은 하루에 한 2-3명 볼까 말까인데 대부분이 한국인이에요. 이만큼 일본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아까 엔겔 지수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이제 돈 쓸 때가 딴 데는 소비를 못 하는 거죠. 먹는 거는 어쩔 수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싼 걸로 먹어요. 그만큼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일본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수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내수 시장 위주로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이. 워낙 1억 2천 500만 명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내수 시장으로도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도 거기서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경쟁 안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제사회의 서플라이 체인이 파괴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타격을 안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받는다면 엔저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거지 수출 휘청휘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만 해도 우리가 40%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했었는데 중국하고의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지고 하면서 뭐 그것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제재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이 뭔가 깨지고 찢어지고 한국이 수출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도 식료품 대부분 다 일본하고 똑같이 수입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비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싸졌는데 비해서 수출은 혼란스러워지면서 수출이 줄어드니까 타격을 본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고 일본은 간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한국은 또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면 금방 그거는 우리는 극복이 돼요. 근데 우리 자체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경제의 내부의 동력이라든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자체의 문제가 많아요, 내부에, 생산력에. 왜 그러냐? 디지털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일본의 경제는 내가 생산자의 체력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병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 발생하잖아요. 그 일본은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휘청했어요, 경제가. 왜 그러냐?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 여파, 그 부작용이 꽤 오래 갔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서 극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한 1, 2년 전에 극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수출 문제, 여기에 서플라이 체인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발생하는 거고, 일본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내부 문제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물론 당장 일본이 뭐 우리보다 더 성장하고 그 수치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헛수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일본의 학자들이. 착각 현상이다, 착시 현상이다, 그런 얘기 하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지켜보면 알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게 수출 수입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안정된 국제사회가 와야 우리는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고, 그 일본은 그게 아니라 자체 문제, 엔저 문제 이런 것들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달라요. 단선적으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저를 금리를 올리던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극복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이익이 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엔저가 왜 되느냐? 엔저라는 거는 달러 대 엔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엔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엔이 올라가겠죠. 나는 달러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가 뭔가 휘청했을 때 준 기축통화였던 엔화가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때는 일본의 그 경제 펀디멘털이 아주 튼튼하고 항상 무역 흑자를 남기고, 무역 흑자라는 거는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니까 수출을 더 많이 하면 달러를 더 많이 가져 들어오잖아. 그 달러를 가져 들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수출했는 기업들이 내부에 임금도 주고 뭐 또 내부에 물가 사고 뭐 하려면은 중간재료 사고 하려면은 다 엔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엔화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엔이 올라간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엔을 구매하려는 사람보다는 달러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야. 첫째 이유가 달러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요. 지금 5.5까지 올랐더라고. 근데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0.1이에요, 금리가. 그 이 금리 차가 5.6이 나잖아요. 그 5.6이 나면은 엔화를 빌려다가 이 이자도 별로 안 줘요. 빌려도.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를 사면은, 그래가 달러 사가지고 그걸 은행에다 맡겨보면 최소한 30~40%는 이익을 남기는 거야.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해. 엔캐리 정책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엔캐리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헤지펀드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와타나베 부인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요걸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다 엔을 팔고 달러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달러는 가격이 올라가고 엔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하나의 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니까 30년 전에 그때 GDP에 비해 가지고 달러는 9배 많이 찍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 30년 동안 3.5배 GDP가 성장을 했어요. 그럼 현재 GDP 대비 달러는 2.6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엔화는 어떠냐면 그때 30년 GDP보다 14배를 많이 찍어냈어요. 그런데 일본의 GDP 성장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14배인 거예요. 그냥. 아까 달러는 30년 동안 9배 많이 만들어냈지만 GDP가 성장하는 바람에 그걸로 현재 GDP 대비 2.6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6배 돈을 찍어낸 화폐하고 14배 찍어낸 화폐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산수잖아. 이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그 물가가 안 오르고 그걸로서 큰 변동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려야 되잖아. 금리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국채에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리를 1% 올리면은 한 27조 이자 물어야 되는 거예요. 27조 엔을. 근데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지금 순자산이 11조 3천억 엔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리를 1% 올리는 순간 빚이 순자산보다 2배 이상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다는 거는 파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그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파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다 그걸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2천만 원 주고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2년 전에 샀는데 지금 땅값이 내려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쳐요. 자, 이걸 담보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빌려면 은행에서 얼마를 줄까요? 1,000만 원 이상 안 주겠죠. 2천만 원 그걸로 계산해서 주지 않겠죠. 1,000만 원을 현시가로 환산해가 준단 말이에요. 그 채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일본의 은행이 1% 올려서 채권의 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 엔화를 기피 화폐로 지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폭락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본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볼까요? 일본은행 총재가 올 4월 달에 바뀌었어요. 일본은행 총재는 좋은 자리겠죠. 누구나 거기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은행 내에서 성장했는 사람 아니면은 재무성 그 출신들이 번갈아 가면서 총재를 맡았어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교대교대를 하자. 이게 불문율이 정해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은행 출신이 맡게 됐어요. 근데 그게 경쟁이 그동안 워낙 심했기 때문에 막 서로 하려고 그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은행 출신자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일본은행 총재 안 하려고 그랬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일본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임기 내에. 일본의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이 요걸 콕 지적하면서 작년부터 그런 글을 썼어요. 일본은행 총재 다음에 누가 맞는지 보자. 나는 지금까지 일본은행 출신자들이나 재무성 출신자들이 절대 안 맡을 거다. 왜? 완전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환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두고 봐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얘는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동경대 교수가 맡았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이렇게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엔화가 세계적으로 풀린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 엔화 가진 사람들은 빨리 달러로 바꾸라고 이 사람은 계속 외쳐요.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조지 소로스 자문역도 했고 모건 은행 있잖아요. 미국 은행. 거기 일본 지부장도 했고 후지마키 다케시. 이 사람이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머지않아 엔화 1달러당 500원으로 떨어지고 머지않아 휴지 조각이 될 거다고 계속 얘기해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엔화의 현상을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엔저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지표가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마미야 마사요시라는 일본은행 부총재가 작년 12월 달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 금리가 상승하면 28조 6천억 엔 이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11조밖에 안 된다. 11조 조금 넘어요. 그 2% 상승하면 52조 7천억 엔. 5% 상승하면 108조 1천억 엔. 지금 한국이 금리가 3점 몇 프로, 미국이 순식간에 5.5%까지 올랐잖아요. 그 일본이 지금 1%만 올려도 일본은행은 신용불량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행 자체가.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금리 지불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금리 올라가는 순간 1% 이자를 내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파산하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두려워서 못 올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거의 뭐 재료 금리는 마찬가지로 빌려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보통 뭐 35년 동안 갚는다, 뭐 나이 70 넘을 때까지 갚아도 된다. 대부분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갚아야 될 돈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금리를 못 올린다. 일본이 망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우리 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변 국가들 어땠나요? 별로 큰 영향 없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지금 무역이 과거에는 막 15%, 막 20% 이랬는데 지금은 6%, 5%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전체 한 5% 수준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건데 아르헨티나 화폐가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영향받나? 우리는 달러하고만 잘 그게 영향이 되면은 물론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바로 옆에 있고 연결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엄청난 막 그냥 해오리 폭풍이라든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일본의 문제인 거지. 물론 파장은 있다, 이거. 파장은 있는데, 뭐, 한국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일본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엔화가 이게 너무 떨어졌다. 사야 된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130엔대로 올라갈 거다. 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엔저가 온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절대 사지 말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주요 국가 이익법인과 결손법인, 여기 보면은 이게 결손법인이라고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적자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이익법인, 중소기업 회사들 말하는 거예요. 2012년도이긴 한데 조금 이제 벌써 한 10년 전 또 더 된 얘기긴 한데 그때도 일본이 보면은 72%가 적자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46%, 영국 48%, 독일 58%, 한국 46%. 요 기업만 보면은 그때나 지금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일본은. 근데 어쨌든 일본은 72% 정도가 적자기업이라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는 순간 여기 줄도산 나와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그게 이자 올라가는 순간 다 거의 도산할 가능성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